80세가 되어 후회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만 줄였어도. 오늘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이것만 알면 노년은 정말 달라집니다. 60, 7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이 가장 편해야 할 나이인데 왜 마음은 더 무거운 걸까요? 집은 넓어졌는데 공허하고 시간은 많아졌는데 할 일이 없고 걱정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만 갑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말자.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이 가득한데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창밖을 보면 날씨는 좋은데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불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요. 손에 쥔 것은 많은데 마음은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느낌. 이게 바로 노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줄이면 당신의 노년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편안해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걱정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밥은 먹고 다닐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위는 잘해주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날씨가 흐리면 자식들이 우산은 챙겼을까 걱정하고,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자다가 감기 걸리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뉴스를 보면 또 걱정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자식들이 이런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핸드폰을 보면 또 걱정입니다. 카톡이 안 오면 무슨 일 있나 싶어 걱정이고, 카톡이 오면 또 무슨 안 좋은 소식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밤에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누가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걱정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만약 큰 병이면 자식들한테 얼마나 짐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잠자리에 들면 또 걱정입니다.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합니다. 잠을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위해 매일매일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아플까봐 걱정하고, 손주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다칠까봐 걱정하고, 돈이 모자라지도 않는데 모자랄까봐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어쩌면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우리는 현재의 평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건강은 어떠니?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전화를 받기 싫어했습니다. 영숙 씨의 걱정이 아들에게는 부담이 된 겁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걱정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잘못될까봐 불안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내가 걱정함으로써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을 달고 사셨죠. 그러다 80세가 되어 돌아보니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쓸데없는 걱정으로 현재를 망쳤다는 거야.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은 계속 커집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구체화됩니다.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걱정되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 옆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는 일이면 대책을 세우고 바꿀 수 없는 일이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기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아픈가요?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가 지금 다쳤나요?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다물어 보세요. 그 말 뒤에는 90% 확률로 쓸데없는 걱정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에 걱정 시간 30분만 정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걱정할 시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후 3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걱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걱정 시간이 아니야. 3시에 생각하자. 신기하게도 3시가 되면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식에게 전화하기 전에 10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에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화가 꼭 필요한가? 이 전화로 내가 안심하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자식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그 전화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10초의 생각만으로도 불필요한 전화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 내가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일주일 후 일은 일주일 후에 걱정하세요. 우리는 미래의 모든 걱정을 오늘 다 떠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겁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걱정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걱정을 줄이면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해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인지, 건강 걱정인지,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 걱정 하나만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착을 내려놓으라니요.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식도 힘들게 하고 우리 자신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은 안 사고 자식 옷을 샀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참고 자식 밥상을 차렸습니다. 내 꿈은 접고 자식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원비와 자식 학원비 사이에서 늘 자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보다 배우자가,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평생 자식이 전부였는데 이제 자식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없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매달립니다. 전화를 더 자주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딸에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애들은 어떠니? 남편은 잘해주니? 딸은 매번 괜찮아요.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해서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딸은 그저 낮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순자 씨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달려간 겁니다. 그날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버거워요. 이 말을 들은 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버겁다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딸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 씨의 전화는 사랑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딸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내가 좋은 엄마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모든 확인이 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떠나면 내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공황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확인하고 간섭하고 조언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믿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해. 새도 날개가 다 자라면 둥지를 떠나잖아. 그런데 부모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는 날 수 없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손을 놓아줘야 해. 그렇다면 어떻게 자식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일주일에 1~2번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전화가 뜸해지면 자식들도 부담을 덜 느끼고 우리와의 통화를 더 반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언을 참는 것입니다. 자식이 뭘 하든 일단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우리 눈에는 자식이 뭘 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언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대부분 자식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세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주는 조언은 간섭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식의 삶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결혼하든, 아이를 몇 명 낳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디서 살든, 그건 자식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자식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틀렸더라도 그건 자식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식 외에 다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식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자식도 나도 숨이 막힙니다. 나만의 삶을 만드세요. 자식과 상관없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삶에 있든 없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요. 내가 외롭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자유롭다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더 편하게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면 멀어지지만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이게 관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녀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두 번인지 여러분의 실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위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체면과 남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흠잡힐 데 없게, 항상 단정하게, 항상 예의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체면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머리를 빗어야 하고 화장을 해야 합니다. 동네 마트만 가도 누가 볼까봐 신경 쓰입니다. 편한 옷을 입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불편한 옷을 입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가고 싶은데 체면이 있지 하며 다른 신발을 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내가 가난해 보이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만남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자식 앞에서도 체면을 차립니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부탁하지 못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도 우리는 체면 때문에 참습니다. 명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야 자식들이 알았습니다. 명자 씨가 몇 달째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명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진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작은 병이 큰 병이 되고 작은 어려움이 큰 위기가 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고 자존심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떻게 걷든, 뭘 먹든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쁩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이상한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체면 걱정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대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했고 40대에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고 60대에 깨달았지. 애초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는 걸.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걱정했던 남의 시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면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게 하고 싶은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편한 옷이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슬리퍼 신고 나가고 싶으면 신으세요. 화장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잘 안 들리면 다시 말씀해 달라고 하세요. 길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체면 차리다가 다치거나 길을 잃는 것보다 부끄러워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누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식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자식들은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자식들은 더 속상해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고 원망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자식에 대한 배려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의 듦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고 걸음이 느린 것은 오래 산 증거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나답게 사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시선 신경 쓰는데 쓸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쓸 겁니까?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체면 지키다가 인생 끝나는 것보다 자유롭게 살다가 후회 없이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체면과 남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삶이 정말 편해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이제 남을 위해 사는 건 그만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가지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들었던 기억도 미화되고 좋았던 기억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젊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몸이 가벼웠는데,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꿈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기억나? 우리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현재는 없고 과거만 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듣지만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들으면 지칩니다. 엄마, 그 이야기 100번도 더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과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했던 과거로 도피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으니까 바빴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필요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정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 보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어. 너도 날 많이 따르고 난 너를 키우느라 바빴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자 씨가 과거에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현재의 정자 씨는 불행한 것 같아서, 자기 때문에 정자 씨가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과거에 집착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음식, 이 모든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보다 현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셋째, 우울해집니다. 좋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항상 초라합니다. 그 비교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적당한 회상은 건강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은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면 문제가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되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과거 이야기는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과거로 가면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과거를 회상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은 추억에 잠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가보지 않은 공원에 가보세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세요. 해보지 않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현재가 풍성해집니다. 과거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경험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를 이상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가 정말 그렇게 좋았나요?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힘든 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좋았던 점도 있었지만 안 좋았던 점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과거가 덜 아름답게 보이고 현재가 덜 초라해 보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건강, 가족, 집, 친구, 자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더 편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말고 현재만의 장점을 찾으세요. 5번째 방법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만 보지 말고 앞을 보세요. 내년에는 뭘 해볼까? 다음 달에는 어디 가볼까? 다음 주에는 누굴 만날까? 미래를 계획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좋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가 의미 있어집니다. 오늘은 미래를 향해 가는 과정이 되니까요. 과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사는 것뿐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되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가장 그리운 시절은 언제인가요? 20대인지, 아이들 키우던 때인지,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절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물건과 욕심입니다. 집안을 둘러보세요. 평생 모은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옷장에는 안 입는 옷들이 빽빽하고, 찬장에는 안 쓰는 그릇들이 쌓여 있고, 서랍에는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모아둔 것들이 가득합니다. 창고나 다락방이 있다면 더합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으는 세대입니다.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물건 하나하나가 귀했습니다.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버리는 건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자식이 가져갈지도 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건들이 문제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걸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합니다.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물건이 많으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정리도 안 되고 집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민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하실이 물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에 산 공구들, 30년 전에 쓰던 가전제품들, 20년 전 자식들이 쓰던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거 다 버리세요. 아무도 안 써요. 하지만 민호 씨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거 아직 쓸만해.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추억이 있어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호 씨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자식들이 지하실을 정리했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의 물건을 버렸습니다. 퇴원해서 보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왜 진작 안 버렸지?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네. 물건이 없어지니 집이 넓어 보이고 공기도 상쾌하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아까워서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멀쩡한데 버리는 게 아깝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안 쓰는 물건을 붙들고 있는 것도 낭비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에 시간을 쓰고 마음의 짐이 되는 것도 비용입니다. 둘째, 추억 때문입니다. 이 물건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추억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려도 추억은 남습니다. 셋째, 불안해서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평생 안 씁니다. 물건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집이 좁아집니다. 물건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살 공간이 줄어듭니다. 둘째, 청소가 힘듭니다. 물건을 치우고 먼지를 닦고 다시 놓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마음도 어지럽게 만듭니다. 넷째,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이 물건들을 자식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을 정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이 걸렸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버리고 뭘 가져갈지 판단도 안 섰고 하나하나 보면서 울기도 했고 정말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조금씩 정리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물건들은 결국 자식들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손으로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한 달에 한 가지씩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릴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딱 한 가지만 버리세요. 안 입는 옷 한 벌, 안 쓰는 그릇 하나, 읽지 않는 책 한 권, 이런 식으로요. 천천히 버리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이면 12개가 없어집니다. 5년이면 60개가 없어집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년 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1년 동안 안 쓴 그릇은 앞으로도 안 씁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건을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 물건을 사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걸 정말 쓸까?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사고 나면 또 짐이 됩니다. 사기 전에 3번 생각하세요. 네 번째 방법은 자식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너희 가져갈래?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아니요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제 버릴 때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 옷을 사면 헌 옷 하나를 버리세요. 새 그릇을 사면 헌 그릇 하나를 버리세요. 그래야 물건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쌓지 마세요. 이제는 줄여야 할 때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집이 넓어집니다. 청소가 쉬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을 덜 주게 됩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질수록 행복해집니다. 경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나니까 마치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필요 없는 걸 버리고 나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경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집에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옷인지, 그릇인지, 추억의 물건인지 하나만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에 줄여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걱정, 자식에 대한 집착, 체면과 남의 시선, 과거에 대한 집착,
물건과 욕심, 이 5가지만 줄여도 당신의 노년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볼 수도 있고, 자식에게 전화하는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편한 옷을 입고 나가볼 수도 있고, 과거 이야기를 덜 할 수도 있고, 물건 하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줄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잠도 더 잘 오고 웃을 일도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질 겁니다. 우리는 평생 채우며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사고 관계를 넓히고 자식을 키우고 지식을 쌓고 그렇게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반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빼기의 시간입니다. 비우고 줄이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이 이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평생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놓으라고 하니 무섭습니다. 손을 펴면 뭔가 잃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놓아야 편해집니다. 손에 쥔 걸 놓아야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손을 펴야 새로운 걸 받을 수 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들어오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들어오고 체면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들어오고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들어오고 물건을 내려놓으면 공간이 생깁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선택입니다. 짐을 잔뜩 지고 힘겹게 갈 것인가 아니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80세가 되기 전에 이 5가지를 줄이세요. 아니, 70세가 되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5가지를 다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줄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줄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줄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더하는 방향이 아니라 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사랑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리고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천천히, 조금씩. 걱정을 줄이고, 집착을 줄이고, 체면을 줄이고, 과거를 줄이고, 물건을 줄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온한 노년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해가 집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말해보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루하루 한 걸음씩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